네, 채권 시장이 살얼음 판입니다. 정부가 50조 원 플러스 알파 대책을 내놓았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데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 경색,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정부는 과연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분이시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지금 증시보다 채권 시장을 걱정하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네네네. 자금 경색 심각한 상황. 당초 이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으로 뭔가 촉발이 된 듯한데 네. 그게 문제의 본질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말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지 소장님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세요?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신용경색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못 믿겠다가 되거든요. 그러면 소위 자본시장에서 회사채라든가 뭐 그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오는데 네. 누구도 못 믿겠다라고 하면 소위 흑자가 나면서도 부도가 나는 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신용의 위기가 갖는 가장 큰 위험성인데요. 예. 문제는 이 레고랜드라고 하는 거는 그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가 지급 보증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최고치로 해줬는데 그 강원도가 지급 불이행을 선언해 버리게 되니까 아니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지급 보증해준 채권도 믿을 수 없다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채권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모든 채권 시장에 이 얼어붙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발행하는 신용등급 AA 마이너, AA 제로 하는 이런 최고 신용등급의 공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마저 유찰되는 상황이 왔고 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뭐 공기업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 전체에서 단순히 무슨 건설이나 부동산 쪽만이 아니라 제조업 분야까지 전체 자본시장이 얼어붙게 되는 이렇게 되면 가장 우려했던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위 기업들이 흑자 도산하는 일이 속출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위기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런 거군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 국가가 보증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론상으로는 채무 불이행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네네네. 계약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건 명백히 불이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문제의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 밑에 흐르는 우리 자금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여러 가지 그 상황, 부동산 뭐 프로젝트라든지 많은 게 부실화되고 있는 게 본질적 문제 아닐까요? 둘 다 있는데요. 네. 물론 지금 이 레고랜드라고 하는 네. 것도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처럼 부동산 개발 사업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춘천에 있는 중도를 개발해서 거기다가 이제 뭐 레고랜드도 하고 컨벤션 센터, 호텔 이런 걸 짓는 이제 개발 사업을 한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고금리 기조로 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부실화가 우려가 되니까 당연히 이 PF와 관련해서 우려가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단순히 이게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만이 아니라 채권 시장 전체가 경색되는 국면으로 간 거는 무엇보다 강원도가 지급 보증했던 채권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함으로 생긴 건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9월 28일 날 강원도 김진태 지사가 사실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면서 이 채권 채무 지급 보증 불이행 선언을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10월 4일 날 최종 부도 처리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10월 4일 날 최종 부도 처리가 된 다음에 이 정부의 대책이 나오는 게 10월 22일입니다. 네. 근데 금감원에는 네. 이 채권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팀이 있어서 네. 매일 채권 시장의 동향에 대한 보고가 매일요? 올라가거든요. 글쎄요. 근데 그 레고랜드 발 채권 시장 경색이 오면서 급속도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수치적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엊그제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이 그 보고를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를 받은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대책을 내놓으니까 이 상황이 더 악화된 거고 이렇게 한번 상황이 악화되고 나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까지 시장이 경색돼 버린 거죠. 좀 더 민첩하게 또 선제적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 금융당국이 조금 서툴르게 대응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 채권 시장이 경색되는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 수치를 보고도 금융위원장이 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것이 미치는 파장과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예측과 위기감을 안 가지고 안이하게 대처한 거고요.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장관이 10월 14일 날 뉴욕의 G20 재무장관 회의에 가서 이건 강원도의 문제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이런 안이한 인식을 딱 드러내는 순간 시장이 이건 정부가 방치하겠다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더 급속도로 악화됐고 추경호 장관의 그 무책임한 발언 뒤에 일주일 만에 50조짜리 그 채권 안정 펀드 등 자금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긴급 대책이 나온 거니까 이 소위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얼마나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했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죠. 늦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제 50조짜리 50조 플러스 알파 뭐 채권시장 안정 펀드도 좀 더 넓히고 한국은행이 RP를 뭐 지원하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발표가 됐는데 이런 대책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 대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전혀 호전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점인 거죠. 하나는 그 대책이 실제로 실행 가능하겠냐, 집행이 가능하겠냐. 예전에 그 코로나 국면 초기에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 채권 안정 펀드를 20조로 조성했지만 다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신용의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게 집행되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신용의 위기가 무서운 거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금 규모는 지금 1,00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 갖고는 도대체 어디서 기업이 소위 부도나거나 할지 모르는 상황. 지금 이미 시장에는 유력한 건설사, 증권사, 금융회사들이 부도설이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그렇게 대책을 내온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시장에서 약효가 있겠냐, 속된 말로 약발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이미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신뢰인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깝다고 봅니다. 신뢰를 잃어서 신용 믿을 수 없는 상황. 아까 1,000조 정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워낙 큰 규모가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정부 대책이 조금 뭐 빨랐더라면 좋았겠지만 뒤늦게 나온 이 대책 중에서 뭔가 더 지원 자금을 더 늘리거나 또는 한국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돈을 더 풀어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필요한가요? 한은은 지금 딜레마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미국의 연준도 그랬고 이제 그 한은이 직접 채권을 매입해 주면 행위들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미국 연준이 고금리로 가면서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도 고금리 기조로 가면서 일종의 긴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금리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여서 일종의 긴축 정책을 한다는 건데 한편에서는 고금리를 해서 긴축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 자금을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게 한은으로서는 굉장히 모순된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한은으로서는 딜레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은은 지금 고금리를 단행하면서 채권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그걸 매입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할 수 없는 채권 시장에 개입해서 채권을 사줘서 자주에 돈을 더 공급하는 건 한은의 본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소위 유동성 축소, 금리 인상 기조에서 보면 채권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 거죠. 그러네요. 일단 신용을 좀 잃어서 이제 문제가 됐지만 이 부동산 PF들 많은 부동산 PF들의 문제가 지금 골마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았잖아요. 혹시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골마가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내년 상반기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연말 연초에 부동산 PF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PF 위기 현실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미분양 사태가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도권까지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된다는 거는 건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빚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양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소위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을 받아서 건설사는 시공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예. 시행사는 그 돈을 받아서 은행에 갚아야 되는데 미분양이 된다는 건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건설사도 부실해지고 그다음에 PF 사업에 대출해준 금융사는 대출해준 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되니까 PF가 미분양 사태에서 파산하게 되면 건설사도 부도 위기에 몰리고 금융회사도 소위 손실이 나면서 결국은 소위 금융회사들도 일부는 부도가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에 몰리는데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 시행 사업을 할 때는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브릿지 론이라 그래서 브릿지 처음에 론. 땅을 사서 인허가 받을 때까지는 브릿지 론을 먼저 일으킵니다. 이게 굉장히 고금리 비싼 돈으로 론입니다. 우선. 일단 해놓고 네. 그래서 인허가를 받으면 그때 가서야 은행이나 이런 데서 PF 대출을 받아서 그 브릿지 론을 한 것을 갚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PF에 들어간 소위 사업들도 분양이 안 되니까 브릿지 론을 받아서 땅을 사놓은 시행사들이 아예 분양 사업에 그러니까 인허가 자체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진전을 못 하신 그렇죠. 근데 것이네요. 이 브릿지론은 1년이 대체로 만기로 만기. 해서 이제 이걸 발행하고 그 브릿지론을 하게 되니까 지금 이 분양이 중단되기 시작한 6월부터 보통 1년이니까 내년 6월 달에 이 브릿지론이 거의 다 파산나는 상황이 갖게 될 거다. 그러면 이 브릿지론을 주로 누가 했냐? 증권사, 캐피탈사 이런 데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브릿지론을 일으켜서 시행사업에 들어갔던 데들이 부도가 나면서 소위 그 브릿지론을 해준 증권사, 캐피탈사들이 부실화되거나 심지어는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방의 중견 건설 회사부터 도미노로 부도가 나는 소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벌어졌던 예. 저축은행의 연이은 부도와 저축은행 중견건설회들의 사태 당시. 중견건설사들의 연이은 부도와 같은 상황이 내년에 이미 예견된다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김진태 지사가 정치적인 고의 부도를 내면서 이게 그 신용 경색이 너무 빨리 와버리는 바람에 그 시기가 앞당겨져서 연말 연초이거나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 발경 어떤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지금 높은 거죠. 부동산 PF 부실이 내년 상반기에 어떤 만기가 돌아오면서 많이 터질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왜 채권시장 안정펀드로 부동산 PF를 조금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렇게 해서 지원을 좀 해가면서 굴러가게 만드는 정책은 지금 뭐 그런 방법을 쓰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갖고 해결이 되겠냐. 더군다나 이 채권안정펀드가 예. 부동산 PF들이 하고 있는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채권안정펀드라고 하는 것은 회사채라든가 국공채라든가 이런 걸 이제 채권안정기금은 주로 국공채를 채권안정펀드는 회사채를 주로 인수해 주는 건데 이 그 PF라고 하는 거는 그런 채권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론을 대출을 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50조의 채권 안정 기금이라고 하는 것과 부동산 PF 간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고 지금은 금융권에서 아예 부동산 PF 관련돼서는 모든 대출을 다 중단시켰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는 그 만기가 돌아오면 보통 차환을 해서 대출을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빚을 통해서 기존 빚을 갚는 차환 대출을 해야 되는데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조달하려면 심지어 연금리 30%를 요구하는 수준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더군다나 이런 부동산 PF 사업들이 연이어 무너지게 되면 가뜩이나 부동산 폭락을 통해서 영끌했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영끌했던 우리 서민들이 이 신용불량이거나 집을 강제 경매당하거나 투매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이 부동산 PF의 연이은 부도는 주택이나 토지 가격의 폭락을 촉발시켜서 연착륙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마련했던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내년에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지금 이미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그런 불안감이 높은데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집값이 그렇게 확 더 떨어질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할 거고 왜 그러냐면 2008년 리먼 때보다 심각한 사태가 온다. 네, 예, 왜냐하면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리만브라더스의 부도로 인해서 촉발되어져서 금융위기가 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고로 인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6개월 뒤부터 이렇게 좀 턴해서 이제 다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간 건데 지금 이 경제적인 상황은 뭐냐면 미국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정책적으로 고금리 기조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오늘 파월이 발언했습니다만 앞으로 2024년까지 이 기조를 계속 가겠다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24년까지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 간다는 거거든요. 이 고금리 기조하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자산 버블이 꺼질 수밖에 없는데 2024년도까지 이 상황이 반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왜 분양이 안 되냐면 사람들이 지금 분양가도 시세를 반영해서 분양가 형성돼 있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건데 내가 왜 이 분양하냐 좀 있으면 저 미분양 나서 박앤세일 할 텐데라고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죠? 그렇게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 상승 기대 심리가 아니라 하락 기대 심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더 안 사죠. 그러면 집을.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뭔가 조금 연착륙시켜서 시장도 질서 있는 좀 안정을 찾고 집값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뭐 한 가지 방법은 없는데 저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이 정부의 경제팀의 위기 의식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 너무 안일하다. 최근에 이번에 지금 발생한 흥국생명 지금 사태 같은 경우도 흥국생명은 그 새로운 신종자본증권을 외월에 발행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연장을 시켜버린 거죠. 상환을 해주고 돈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흥국생명이 해외에서 그 신종 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채권인과 증권이 좀 성격이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상품인데요. 이걸 통해서 소위 이제 30년 만기로 발행을 했는데 보통 영구채네요. 그렇죠. 뭐 영구채라고 그러는데 그게 보통은 한 5년쯤 지나면 콜옵션 자기가 사겠다라고 사줘야 되는데. 그 콜옵션 만기가 되면 그걸 사주는 것을 사람들이 발행은 30년짜리지만 5년 뒤에는 내가 이걸 사면 5년 뒤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건데 그 5년이 다가온 시점에 우리가 콜옵션 안 한다. 그러니까 안 사주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거와 다르니까 이게 신뢰가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흥국생명은 그거를 4.47%에서 지금 이자율이 돼 있던 거를 6.7% 이자율을 주고도 나는 콜옵션 행사 안 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정부 당국이 협의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 당국이 협의하면서도 그래 그렇게 해라라고 뒀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선언이 소위 해외 자본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흥국생명도 이 당국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 딱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한국 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채권은 이제 믿을 수 없다. 그런 불신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레고랜드발 그 소위 채무 불이행 선언이 우리나라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권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줘서 국내 채권 시장을 마비시켰다면 이번 흥국생명 사태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나 증권은 회사채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줘서 내년에 지금 그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권이 발행할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게 무려 한 35조가 됩니다. 기업들 조마조마하겠네요. 엎친 데 덮친 그거를 차원 발행하는 데 있어서 해외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안 사주는 사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기업 상황, 채권 시장도 심각하고 현재 이 정부의 대책이 조금 안이했다 여러 면에서 흥국생명 건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소장님 그러니까 하셨네요. 어떤 하나하나의 사건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봤다. 거죠. 잘 알겠습니다. 자금 경색 관련 동향,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문제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